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집니다. 매 의사결정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투표에서 나의 한 표가 권력의 주체와 정책을 바꾸어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바꿔놓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빨래를 해야 한다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투표가 아닌 빨래를 선택하곤 합니다. 의사와 환자들은 빠른 통증 완화를 원하는 근시안적 생각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물 중독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옵니다. 또 기업의 경영진은 더 높은 영업이익을 위해 신제품 개발 비용을 아끼다가 결국 경쟁사에 밀리고 회사가 망하는 꼴을 보고 맙니다. 또 누군가는 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올린 사소한 글 하나로 인해 자신의 커리어와 경력을 위기로 만들기도 하죠. 이는 우리가 현재와 미래 사이의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서 미래를 배제한 채 선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다고 백날 떠들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굉장히 근시안적 의사결정을 반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자멸해가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책 포사이트의 저자 비나 벤카타라마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후변화 혁신 담당 선임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현재 MIT 대학 교수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잠재된 포사이트를 이끌어내 미래를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포사이트란 미래를 꿰뚫어보고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만들 뿐 뻔히 보이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의사결정만 반복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분야에서 예측을 비교적 정확히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모든 부분이 숫자로 측정되고 관측됩니다. 스마트폰에는 심박수 체크 기능, 스트레스 체크 기능이 탑재되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온습도계가 조금이라도 부정확하면 아이가 위태롭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이트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온갖 측정치를 활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매일을 분석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장기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2010년 말에 발생한 소액 신용대출 시장의 붕괴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선사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54년생 BJ 마하자는 1970년대 학생활동을 열심히 하고 식품 가격 인상에 저항했으며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곧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부유한 지주들에게 일부의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주라고 설득하고 다녔고 그렇게 헌납받은 황무지를 경작지로 만드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다 마하자는 가난한 자들이 금융의 혜택을 못 받고 사업적 마인드를 갖추지 못해 영원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활동 중인 경제학자 유누스를 알게 됩니다. 유누스는 1970년대 방글라데시를 휩쓸었던 기근의 결과를 목격하고는 사재를 털어 가난한 여성들에게 소액의 자금을 빌려줬는데요. 돈을 빌려간 여성들이 돈을 제때 갚았던 것은 물론 빌린 돈으로 가구를 만들어 파는 사업 등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금융이란 방법을 통해 도운 공로로 20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지요. 마하자는 방글라데시의 소액 금융시장을 목도하고 자신도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바식스란 회사를 설립했으나 사재를 털어넣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자선가의 기부와 원조를 통해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그는 더 많은 가난한 자에게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회사에서 영리회사로 전환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투자, 외국인 큰손의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소액 금융은 신용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줍니다. 신용이 낮아 이자율은 높아도 실제 부채 상환율이 굉장히 높은 99%에 달합니다. 신용이 높아 돈을 떼일 염려가 없을수록 이자율이 낮고 신용이 낮아 돈을 떼일 염려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액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이 낮아 이자율이 높은데 불구하고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적은 시장이었죠.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 떼일 위험이 낮다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오자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은 너도 나도 소액 금융시장에 진출하였고 투자를 합니다.
자금이 충분해진 소액금융회사들은 서로 자기 돈을 빌려가라면서 경쟁이 펼쳐지지요. 우리나라도 몇 년 전 한창 돈 빌려가라고 광고가 엄청 나왔었죠. 그러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즉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치료비, 식료품비, 즉 생활비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생활비에 충당하고 나면 무슨 수로 돈을 갚겠습니까?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인도 소액금융시장에 대해 신용위기가 대두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높은 상환율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갚고 있는데 무슨 위험이 있느냐는 것이었죠. 해외 투자자들은 높은 부채 상환율을 보며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돈은 잘 갚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들이 인도에 유입되고 이 돈들은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소액금융기관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소액금융기관이 비영리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성을 띠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그저 돈 잘 갚고 이자 많이 내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몇몇 소액금융회사는 자본 수익률이 35%를 상회했고 주식 상장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늘리기 위해 대출 건수를 늘려오라고 영업사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기도 했죠. 대출 자격이 있는지,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분별한 대출이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99%에 달했던 것일까요?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A 업체에서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B 업체에서 빌려갚고 B 업체의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C 업체에서 빌려갚는 시기였죠. 투자자들도 거품을 밟은 것인데 진짜 문제는 돈을 빌린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소액금융산업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파멸시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많은 가정이 망가졌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긴커녕 빚더미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던 BJ 마하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선한 이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은 거꾸로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과연 그가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줄 알았다면 소액금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부족했기에 그는 목적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잭 포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어처구니 없는 무모함과 경솔함에 의해 재앙이 나타남을 말합니다. 인도의 소액대출 시장은 단기적 데이터 수치들에 의존하여 판단한 결과 나타난 재앙입니다. 수치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맹목적인 믿음하에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에만 의존하여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 실수입니다. 이들은 부채 상환율만 보고 이 시장을 안전하게 본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근시안적 욕망만을 채워주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파국에 치닫게 했죠. 누구도 근시안적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측정치를 너무 믿거나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싶어 해서 매일 자기 자신을 측정하곤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 측정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성 장기 투자를 해놓고 매일의 주가 흐름을 관찰한다면 오히려 충동적인 의사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측정치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는 방향성을 잃고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측정 요소를 다양하게 합니다. 하나의 수치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의 소액금융시장은 높은 부채 상환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잘 갚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산업의 건전성이나 미래 전망,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스톱워치로 매일 12시간씩 찍으면서 자신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자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의고사 성적, 실제 학습 진도 등을 다양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공부 시간만 보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성찰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매일같이 스스로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점검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으로 스스로에게 인생 전반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성찰한다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한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를 제대로 통찰하는 포사이트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